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화제가 많고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 크게 나눠서 이제 그 원인이 뭐고, 양국 간 피해 규모, 그리고 뭐 국제 정치적 게임이 아니냐,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이제 그럼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뭐 원인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뭐 다른 채널, 유튜브 채널에서 또는 뭐 한국 언론, 일본 언론 등에서 뭐 단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시다 보면 나름대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좀 간단하게만 핵심적인 것들만 좀 정리를 해보면 뭐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지금 반도체에 쓰이는 그 세 가지 소재, 특히 불화수소 및 그 EUV 포토레지스트랑 폴리이미드, 이게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전략 위험 물질인 뭐 불화수소 이런 게 이제 북한으로 반출됐고, 거기에 뭐 한국 정부가 만약 개입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이제 그 아베 총리의 그 자민당 강사장인가요? 하여튼 뭐 그 사람이 이제 일본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근거가 있냐라고 우리 정부는 이제 받아쳤죠. 근데 뭐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뭐 그 문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뭐 그 불화수소의 수입량이 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떤 유령 회사가 생겨서 불화수소를 많이 수입을 했다가 그 회사가 사라져서 그럼 그게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지금 기록이 빈 곳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한국 정부는 뭐 그런 거 아니고 뭐 저희가 근거를 확실하게 대라, 그리고 뭐 제3국 뭐 유엔이든 뭐든 조사를 받자, 제3국으로부터도, 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문제가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네, 일본이 겉으로 내세운 핵심 이유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뭐 국제 여론을 돌리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 이 게임에서 이겨야 되겠죠. 예.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일본은 절대로 이제 수출 규제를 풀지 않겠죠.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뭐 원인으로서 뭐 강제징용공 판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다음에 뭐 위안부 치유재단 해산에 대해서 일본이 그러면 그럼 어떡할 거냐, 뭐 양자 협의를 하자 했는데 한국은 무대응으로 일관을 했죠. 무대응으로 일관하니까, 그러면 계속 무대응으로 하니까 이제는 뭐 일본으로서도 다른 수를 꺼내 든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게 뭐 원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한국을 뭐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썼다라면, 그러면 지금은 다시 한국이 협의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요청하는데 뭐 국장급, 얼마 전에 과장급 협의를 했고, 우리는 이제 국장급 협의를 하자, 뭐 판을 높이자라고 했는데 일본이 거부하고 있죠. 그런 걸 봐서는 이거는 크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예 지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삼성이 굉장히 잘 나가지 않습니까? 뭐 일본에 뭐 7개, 8개 전자회사의 이익을 합친 것보다 삼성이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삼성을 필두로 해서 뭐 최근에 이제 한류라든지 뭐 이런 문화적인 측면도 그렇고 한국이 점점 커오고 있으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좀 배알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핵심인 이제 삼성을 작살내자 해가지고 이제 지금 제로를 끊어버렸다.
이게 원인이 아닌가 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뭐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뭐 그리고 뭐 조국 수석도 뭐 이거는 전쟁이다 뭐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글쎄요.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일단 우리가 협의를 요청했는데 일본은 이제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하고, 그 다음에 그 부품이 이제 3개가 아니라 뭐 100개,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뭐 1120개인가? 하여튼 거의 1100개가 넘는 그 소재나 뭐 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수출 규제가 되면, 그럼 지금까지 그걸 우리가 잘 받아서 쓰고 있다가 갑자기 그거 없이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어떤 선제 공격 내지는 일본의 진짜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냐라는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이게 이제 장기화 되냐. 근데 장기화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6개월, 1년, 아니면 뭐 2년, 3년 거의 어떻게 보면 계속 갈 수도 있을 만한 정도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개인적인 원한도 조금은 있었겠죠. 뭐 이제 뭐 징용공 판결이나 위안부 재단에 대해서 뭐 일본은 계속 항의를 했는데 한국은 뭐 듣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하고 이제 문재인하고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뭐 어떤 국제 회의에서 이제 만났을 때 면전에다 대고, 아베 면전에다 대고 이제 문재인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뭐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이렇게 면전에다 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참 그게 비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모르지만 그게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그게 일본이 우리하고는 동맹이 아니지만 미국하고는 동맹이지 않습니까? 미일 동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해버리면 미국한테도 우리가 이제 면이 어떻게 보면 안 서는 건데,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뭐 일본하고 아베하고 문재인하고 그때 뭐 작년인가요? 어디서 뭐 회담했을 때 뭐 이제 아베가 문재인 1주년 취임 기념이라고 이제 한글로 케이크 써서, 한글로 뭐 그 취임 축하한다고 케이크 써서 줬는데, 이 면전에서 나 단 거 못 먹는다고 문재인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베가. 개인 간에서도 아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 회담 자체를 했으면 안 되죠. 무슨 핑계를 대든 뭐 몸이 아프든 뭐 일정 핑계를 대든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아베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으면. 아베가 그렇게 싫으면 애초에 안 만나는 게 그게 국익에 오히려 나은 거죠. 만나가지고 그렇게 대놓고 싸워버리면 뭐 이건 완전히 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재인이 뭐 동맹 아니라고 했는데 아베가 뭐 그럼 우리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고 이제 전략물자 우리 수출 안 해주겠다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면은 결국 문재인이 잘못한 거죠. 문재인이 뭐 어떻게 보면 발사 스위치를 누른 거죠. 네,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러면 애초에 또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한반도 강제 점령해가지고 뭐 36년간 수탈한 게 누구냐? 일본 아니냐? 징용공 위안부 그걸 한 게 누구냐? 일본 아니냐? 그것도 맞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서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또 그게 이제 반일 감정 자극되고, 결국 이제 또 위안부, 모든 문제의 핵심은 위안부죠. 위안부 해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 맘대로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거기서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까지로 지금 발전이 됐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원인을 따져봤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리고 이제 양국 간 피해 규모는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이 큰 피해를 오히려 입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먼저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어찌됐든 이제 수출 규제는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일본이 먼저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신뢰도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그 힘이라는 게 이제 금융인데요. 지금 이제 뭐 나오는 말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현재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지금 빌려준 돈이 뭐 7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 결국은 엔화나 아니면 달러화로 갚아줘야 되는데 70조가 이제 만만한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일본이 급하게 다 빼버리고 돈 갚아라 해버리면 뭐 참 우리 입장에서 난감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김영삼도 예전에 뭐 일본 보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뭐 국민 지지도 뭐 90%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일본이 반격하니까 IMF가 온 예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전문가들 말로는 제2의 IMF가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예. 결국은 뭐 일본도 안 풀어줄 거고 그럼 우리도 이제 쉽게 뭐 물러서지 않을 거고 지금 문재인 하는 걸 봐서는요 안 물러서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강대강으로 가다가 이제 뭐 국민들은 불매운동 하니까 계속 서로 이제 감정도 계속 안 좋아질 거고 그럼 정치인들은 옳다구나 하고 이제 더 부추기겠죠. 그래야 자기들한테 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그러면 돈 빌려줬으니까 돈 갚아라 70조 원 내놔라 하면은 뭐 IMF 이제 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사전 조율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다 조율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뭐 지금 문재인이 뭐 친중 친북으로 가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되돌이켜 가지고 한미일 동맹으로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이제 조율하고 이제 시작한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트럼프 최근에는 얘기를 했죠. 뭐 아베하고 문재인하고 동시에 부탁하면 개입하겠지만 뭐 한 명이 부탁해서는 안 된다. 뭐 그리고 그 아주 풀타임 잡이다. 저기 이제 힘든 일이다 이 얘기죠. 결국 이제 알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이죠. 결국은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한국이 이제 뭐 일본한테 다시 머리 숙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 하겠죠. 문재인은 그렇게 안 하면 국민들도 뭐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뭐 그걸 못 받아들 테니까요. 그럼 안 숙인다. 안 숙여 그러면 일본 당연히 안 풀어주겠죠. 안 풀어주고 이제 돈 빼달라고 하겠죠. 돈 갚아라고 하겠죠. 그럼 뭐 우리 입장에서 어떡할까요? 참 반격 카드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문제로 가서 이제 뭐 소재 국산화니 뭐 이런 거는 당연히 해왔어야 되고 이번 사태가 안 터져도 당연히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하더라도 일본 기업의 어떤 그런 수십 년 얘네들이 1900년도 초반부터 시작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화학 회사라든지 뭐 소재 그 다음에 뭐 기초 소재 그 다음에 뭐 생산 기계 이런 쪽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우리는 그때 뭐 일제강점기 당한 그 시절이었죠. 네, 뭐 그 시절 이제 뭐 결국 우리를 수탈해서 뭐 일본 기업 그렇게 발전한 거 아니냐 뭐 그건 아무리 그건 뭐 지금 비난해봐야 지금 필요도 없고요. 네, 그렇다고 뭐 과거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일본 기업이 그렇다고 일본이 그렇다고 태도를 바꿔서 그럼 미안합니다 하고 다시 풀어줄게 하고 그렇게 나올 리도 만무하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래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네.
일본이 먼저 어떤 분야에서 연구를 해서 지금 이미 어떤 노하우를 쌓아온 분야는 우리가 지금 당장 연구를 시작한다고 해도 따라가기가 힘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싸울 게 아니라 아예 출발점 자체가 일본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없는 그런 완전히 어떤 진짜 쉽게 말해서 뭐 소설책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그런 기술, 소위 말해서 이제 외계인 기술이죠. 네, 그런 쪽에 이제 우리가 연구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왜 그런 부분은 다 출발점이 지금 현재 제로니까요. 네, 아무도 모르니까요. 일본도 모르고 미국도 모르고 뭐 약간 서로 뭐 개념은 잡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은 있죠. 네,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나노 기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EM 드라이브라든지 뭐 무한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순간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타임머신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완전 지금은 말하면 이제 그냥 일반인들부터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냐라고 할 정도의 그런 비웃음을 살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전담 어떤 조직이라든지 연구자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거 개발하다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 당연히 따라오겠죠. 네. 뭐 수학에서는 뭐 리만 가설이라든지 뭐 그런 뭐 수학계 7대 난제랄까 그런 걸 연구하든지 뭐 진짜 기초 물리학, 네, 정말 아인슈타인의 그런 기초 물리학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분야, 그런 거를 개발해야 근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근본적으로 네, 살아갈 희망이 거기에서 나올 겁니다. 네. 그 뭐 어떤 황우석 박사의 뭐 그 유전자 복제랄까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또 뭐 우리나라는 그거 뭐 논문 조작했다니 뭐니 뭐 사기라니 뭐 그게 진실이라니 말이 많았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그런 개념과 기술 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오히려 더 그런 뭐 유전자 복제가 나오고 기술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게 과학 이론이 처음에는 소설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소설과 가설 그리고 공상과 망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과학 이론이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냥 그걸 이제 검증해보자 해서 혹독한 이제 검증 과정과 이론의 교정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아서 그게 이제 어떤 산업화돼서 이제 실제 제품과 실제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가설과 어떤 소설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초 과학이나 뭐 어떤 원천 기술은 영원히 못 가지는 거죠. 영원히 못 가지고 계속 일본 목숨줄 잡혀가지고 계속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이제 뭐 답은 이미 나왔죠. 뭐 원천 기술 개발, 미래 기술 개발 해야죠. 네. 결국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고요. 네,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가 있다면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